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장비적으로는 일단 삼각대가 필수예요. 예. 그리고 좋은 렌즈 해상력이 좋아야지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보다는 릴리즈나 리모컨 사용하셔서 카메라 쉐이킹을 최소화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장면의 적정 노출과 콘트라스트, 뭐 정확한 포커스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되어야지만이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서요, 어떤 사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그래도 꼭 골라야 된다면, 한 장을 써야 된다면 왼쪽 사진요. 예, 네, 왼쪽 사진이 우리가 말하는 선명한 사진, 샤프니스가 더 강한 사진이에요. 예, 저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이 점선이요, 예, 오른쪽 사진이에요. 이 사진, 오른쪽 사진은 해상도는 좋은데 샤프니스가 떨어지는 사진. 왼쪽 사진은 해상도는 낮은데 샤프닝이 강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선명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같은 곡선이지만 이렇게 파란 부분만큼의 샤프닝을 준 것이 이제 왼쪽 사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상도는 낮지만 뭔가 우리 포토샵에 커브 주듯이, 예, 콘트라스트를 확 줘서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해상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샤프니스가 좋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요.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이미징의 화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와 잡음, 예, 시그널과 노이즈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국제표준협회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표준 규격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KS 규격으로 따르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ISO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그널과 노이즈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시그널은 말 그대로 입력되는 신호들이잖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노이즈 없이 표현하느냐가 카메라의 이 성능의 그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 대, 그러니까 신호 대 노이즈의 비율이, 노이즈가 적을수록 신호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노이즈는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은 카메라 그러면 뭔가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개조도 넓고 노이즈도 적은 그런 카메라를 의미하듯이, 이 시그널 대 노이즈의 비율이 바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이고, 오늘 살펴볼 이 샤프닝과, 예, 노이즈가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 변환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빛을 전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렇죠? 이 필름 시절의 필름의 특성 곡선 같은 거죠.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주파수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해상도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샤프닝을 살펴볼 거고, 이 노이즈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잡음,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끓은 그런 것들을 이제 노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생긴 패턴에 따라서 뭐 랜덤 노이즈랄지 뭐 픽스드 패턴 노이즈랄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이즈에는 렌즈의 왜곡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샤프닝과 노이즈에 대해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하려면요, 주로 이런 객관적인 타겟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찍어야겠죠. 객관적인 타겟들을 가지고 실험 환경도 다 이렇게 국제 규격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복사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타겟을 넣고 조명을 양쪽에서 45도로 줘서 타겟을 측정하게 되고요. 이런 값들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전 변환 함수는 보시면 IS 14524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패치들, 그레이 패치들이 이 입력 대비 출력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포토샵의 커브 곡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특성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입력 대비 출력의 관계인 거죠. 입력이 이만큼 10이 들어갔는데 출력도 10이 나오면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겠는데, 10이 들어갔는데 뭐 절반밖에 안 났다, 5밖에 안 났다. 그럼 이 카메라는 뭔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예,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신호를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내 카메라의 가장 밝은 흰색부터 검정까지의 범위예요. 예, 개조이겠죠. 그래서 내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흰색부터 검정까지의 범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요 단위는 이제 조리개의 스탑으로 표현해요. 한 스탑, 두 스탑, 뭐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DSLR
보급 기종들 보통 12에서 15스탑 정도 밝기 범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도인데요. 이 해상도는 얼마만큼 세밀하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00만 화소랄지 아니면 뭐 해상도에 이 카메라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 이후에 뭔가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식에는 샤프닝이 있는데, 이 샤프닝이 바로 이제 이 어큐턴스와 해상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고 선명하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어큐턴스인데 요거는 엣지 부분, 이런 경계 부분의 선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기차역의 사진처럼 해상도는 낮지만 뭔가 샤프닝을 공학적으로 뭐 알고리즘적으로 더 추가해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컨트라스트를 줘서 만드는 거, 요거를 이제 샤프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 포토샵이랄지 뭐 원샷 마스크랄지 이런 것들에서 하는 샤프닝이 바로 이 어큐턴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상도는 이제 카메라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는 얼마만큼 장면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와 내가 이 인지적으로 느끼는 이 컨트라스트, 경계 부분의 컨트라스트를 합쳐서 우리가 선명한 사진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축의 보시면 거리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이 샤프닝, 이 보시면 굉장히 이 해상도 한계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와 가까우면 이렇게 플레어나 헤이즈가 생기고요. 이 적정 수준 내에서는 샤프니스가 굉장히 선명하게 맞는 부분이고, 이 해상도 한계 구역을 벗어나면 굉장히 이제 사진이 흐릿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카메라에 있어서 해상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어큐턴스 부분 보시면은 이 엣지 부분의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샤프닝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T자인데 요거를 이제 샤픈을 했을 때와 비포 애프터이죠. 그래서 이 곡선을 보면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이 밝기 차이가 계단식으로 딱딱 떨어져야겠죠. 근데 사진으로 찍게 되면 이게 픽셀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부분이 이렇게 뭉개져 있단 말이죠. 경계 부분이 뭉개지는 것을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빨간색처럼 샤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기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샵 마스크의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회색 이 네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밝기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똑똑 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샤프닝을 주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Y축의 이 양만큼이 샤프닝의 양인 것이고, 이 가로축의 양은 요 경계선이 얼마만큼 두꺼워지냐, 요거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이 막대들, 흰색부터 검정색의 막대들을 보시면은 이제 어마운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포토샵에 쓰는 언샷 마스크 툴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만이 샤프닝을 쓸 때 더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 어마운트는 샤프닝의 양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샤프닝은 말 그대로 엣지 부분의 컨트라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샤프닝의 양 어마운트를 의미를 하고요. 이 레디우스는 이 경계를 얼마만큼 두껍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경계를 더 두껍게 할 것인지 얇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트레숄드는 뭐죠? 이 경계를 얼마만큼 상쇄시켜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 지금 캐논의 원데스 마크 2에서는 픽처 스타일의 요 언샷 마스크 USM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기계에서 방금 어마운트가 이 스트렝스로 바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파인니스가 레디우스, 그 경계선 얼마만큼 두껍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트레숄더는 그 경계선 얼마만큼 줄여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처 스타일 잘 활용하시면 내 사진에 최적화된 그 샤프닝 일괄 적용하셔서 사진 한 번에 찍고 후보정 단계를 좀 줄이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샷 마스크의 원리 레디우스 설명드릴 텐데, 어마운트는 말 그대로 그 양, 사진의 샤프닝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일정 정도 주시고 이 경계 부분 레디우스를 올려볼게요. 10단위로 올려보면 이 경계선이 더 두꺼워지죠. 예, 두꺼워집니다. 10, 50, 100 해서 이 경계 부분이 계속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두꺼워진 경계를
상쇄시켜지는 것이 바로 트레이숄더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경계를 점점 줄여가는 거죠. 25까지 해서. 그래서 레디우스와 트레이숄더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 경계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거를 얼마만큼 더 줄여서 자연스럽게 할 것이냐. 예, 그렇죠. 그래서 언샷 마스크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언샷 마스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한번 써보셨을 때마다 아마 저는 이 생각하는데 이름 자체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언샵이잖아요. 언샵. 블러리하게 만드는 필터예요. 얘 이름은. 그쵸? 샤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포토샵은 스마트 샤픈이라고 하긴 하는데 언샷 마스크는 이제 예전에 필름 시절에 암실의 테크닉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필름 두 장을 겹쳐가지고 위쪽에 포커스 맞추고 해서 뭐 컨트라스트를 줘서 더 사진을 선명하게 인화하는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 포토샵이 보통 이제 예전에 과거 그 필름 시절의 암실 테크닉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요. 예, 그래서 요 포토샵에 있는 언샷 마스크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원본을 가지고 약간 블러리하게 처리를 합니다. 블러 처리를 한 다음에 반전시키고 이거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본과 섞으면 다시 1단계 원본과 섞으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그 사진이 선명하게 되는 효과가 바로 원샷 마스크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샤프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노이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야경 찍으면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보기 싫은 이런 것도 이제 노이즈이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그 센서 스테이지, 센서 상태에서 있는 노이즈를 측정하기도 해요. 객관적인 화질 측정 방법으로. 해서 이게 랜덤하게 생기면,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생기면 랜덤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뭔가 패턴을 이뤄서 이렇게 쭉쭉 줄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생기면 밴딩 노이즈. 그다음에 다크 커런트라는 거는 렌즈 앞에 캡 맞고요. 완벽한 암흑 상태에서 촬영한 게 이제 이 센서 스테이지에 있는 완벽한 그 노이즈를 측정한 게 이제 다크 커런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센서의 완벽하지 않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시그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뭔가 이 공정에서 에러가 난 것이 바로 이제 노이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신호들이 사진에 녹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센서에서 측정한 이 노이즈들이 사진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노이즈는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게 바로 이제 비주얼 노이즈라고 불러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노이즈.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거는 이제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 상태의 노이즈를 측정한 것이고 우리가 보는 거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는 비주얼 노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비주얼 노이즈는 사실 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보는 거리, 뭐 떨어져서 볼 때 아니면은 이 사진이 보여주는 매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노이즈 리덕션 필터에 들어가면 뭐 루미넌스 노이즈하고 컬러 노이즈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빛 노이즈라고 부르잖아요. 왼쪽처럼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솔트 앤 페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빛 노이즈와 컬러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진에 녹아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 노이즈가 실제 그럼 꼭 나쁘기만 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는 노이즈가 없는 사진이에요. 어때요? 인간미가 떨어진다. 예, 그래픽 같아요. 그려놓은 거죠. 예, 그냥 뭐죠? 톤에 뚝뚝뚝뚝 끊겨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이고 그래픽 같은 거예요. 사진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왼쪽은 이제 적당하게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사진을 사진답게 하는 노이즈라는 거죠. 근데 또 오른쪽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노이즈가 들어가면요. 또 예전에 그 필름 시절에 거친 감도 높은 필름 효과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추가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적당량의 노이즈는 사진의 선명도를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다한 뭔가의 노이즈를 우리가 이제 제거하고 싶어 하죠. 아까 봤었던 야경의 노이즈처럼. 그래서 이 노이즈 리덕션의 원리는요. 이렇게 톡톡 튀는 그 각 픽셀의 밝기의 입자를 평균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튀지 않게 중간값을 우리 타협하자 이렇게 해서 하늘색 부분의 그래프들이 이런 것들 이제 노이즈 리덕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노이즈가 중요한 게요.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감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의 조조도에 있어서 노이즈가 많냐 적냐, 이거 어느 수용 가능할 만한 범위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감도를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노이즈와 감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사실 이 적정 노출과 조조도에서의 노이즈 수용 능력이 가장 최고의 화질을 만들게 하는 기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정의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제표준협회에서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의 그런 화질을 측정하는 요소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과 조조도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이 최고의 화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exposure to the right이에요. 오른쪽으로 노출을 하시오거나 아니면은 뭐죠? 올바르게 노출하시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뭐죠?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 생각해 보면 화이트잖아요. 밝은 뭔가 노출 플러스로 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장시키고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노출 방법 ETTR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카메라의 눈과 인간의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카메라는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형적인 반응을 해요. 그렇죠? 이쪽 부분에 이미지 센서가 닿아 있거나 필름이 닿아 있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이 직선에 닿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학 용어로 리니어, 선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안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서 맺히는 상은 곡면에 닿게 돼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스티븐의 신물리학적 특성 곡선을 보면 인간의 눈은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X축이 강도인데 빛이 밝기 있죠? 밝기는 인간의 눈은 어두운 곳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밝아질수록 더 둔감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극장 같은 거 가서 극장에서 금방 암수능에서 자리 찾을 수 있듯이 인간의 눈은 어두운 곳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고 또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오늘은 약간 이제 해가 비가 오고 날씨가 오락가락 하지만 햇빛이 쨍쨍한, 아주 햇빛이 정말 그 창창한 날에 콘트라스트 비가 몇 정도 될까요? 이 지문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듣던 지문을 잘 보면 답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뭐 상품 없으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콘트라스트 B가 햇빛이 가장 이렇게 데일라이트 쨍쨍할 때의 콘트라스트 B는 1대 10만 정도 돼요. 여기 막대 보시면 이 그레이스케일 막대 보시면 10만 대 1 정도 돼요. 햇빛이 아주 쨍쨍할 때. 그러면 인간의 눈의 콘트라스트 B는 몇 정도 될까요? 그거 다 볼 수가 있나요, 우리 눈이? 아니죠. 찍어보세요. 몇 정도로 줄 것 같으세요? 100대 1? 좀 더 쓰시죠. 1000대 1. 1000만 대 1 나왔습니다. 만대 1로 인간의 눈의 콘트라스트 B는 줄어들어요. 햇빛이 10만 대 1이라면 인간의 눈은 만 대 1이고요.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몇으로 줄어들까요? 1000대 1이죠. 프린트로 내려가면 몇 대 1일까요? 100대 1 나왔습니다. 100대 1. 이렇게 같은 장면을 이지만 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바뀌어요. 밝기의 범위도 바뀌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밝기는 이 정도, 가장 요 막대 정도 되는데 이 카메라가 보는 범위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출력해서 보면 또 밝기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로 파일로 주로 촬영하시나요? 뭐 JPG 플러스 로 파일 많이 촬영하실 거고, 로 파일은 주로 이제 중요한 사진이나 리터칭을 많이 하시는 사진에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로 파일, 그러니까 JPG는 아니고요. 로 파일이 사실 이 데이터를 분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2의 12승이잖아요. 12비트니까. 그러면은 2의 12승은 4096개의 레벨 값을 갖게 돼요. 밝기가. 8비트 JPG는 256개의 밝기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 파일은 12비트라면 4096개의
레벨 값을 갖고 있는데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한 스탑에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절반을 할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햇빛이 좋을 때 뭐 야외 출사, 풍경 촬영하시면 노출 과다 많이 나오시죠,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6스탑의 범위를 갖는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진이 데이터를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한 스탑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절반, 그 다음 절반에서 섀도우에 비해서 하이라이트가 무려 32배 정보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디지털 사진이 갖고 있는 정보 분배 방식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풍경 사진을 뭐 햇빛이 좋을 때 찍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셨을 때 노출이 과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부족으로 찍어서 밝게 컨버팅 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2비트의 로 파일이 한 스탑을 부족하게 찍었어요. 하늘이 날아갈까봐. 한 스탑 부족하게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촬영하시는 거죠. 내 카메라가 갖고 있는 풀 레인지를 해서 절반을 날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ETTR이 중요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평한 정보 분배 방식을 갖고 있는 디지털 사진을 공평하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바로 톤 보정이에요. 그렇죠? 리터칭에 사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리터칭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모니터나 뭐 프로젝션, 디지털 카메라에 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감마 보정이라고 보통 이제 모니터에서는 부르는데 포토샵의 커브 곡선이죠. 그래서 Y는 X의 그래프 1대1일 때는 그냥 사진 굉장히 플랫하게 보여주기만 해요. 빛이 1이 들어오면 그냥 1을 내뿜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빨간색 그래프 약간 1.8 기울기가 내려왔을 때 어때요? 사람 눈에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가 2.2일 때 더 자연스럽죠? 예. 그리고 4일 때는 이 빨간색 그래프 너무 어두워요. 투머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마가 1.8에서 2.2 사이 정도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눈에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포토샵에서 하고 로 파일 컨버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8은 사실 애플 모니터이고요. 2.2는 이제 윈도우 기반의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비트의 로 파일이 정보를 분배하는 방식, 그러니까 로 파일은 다 이렇게 분배를 해요. 뭐 14비트건 16비트건. 근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 6스탑을 가졌을 때 얘가 하이라이트 한 스탑에 가장 많은 데이터 절반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애매한 순간에 왔을 때 노출 부족이 아니라 차라리 노출 과다가 더 낫다라는 거죠. 내 카메라가 살릴 수 있는 풀 레인지를 캡처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어둡게 보정하는 것이 노이즈도 줄이고 내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노이즈 리덕션과 샤프닝 방법 사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져야겠죠. 리덕션과 샤프닝의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로 파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JPG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JPG는 사실 그 파일 자체에 최적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최적의 샤프닝, 최적의 세츄레이션, 뭐 콘트라스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즉석 사진이기 때문에 쓰시면 되지만 이 로 파일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내가 일일이 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요리를 하셔야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로 파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로 파일이라는 거를 사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사진은 아닙니다. 로 파일이 사진이 아직 아닌 상태예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이 빛들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이 CCD나 CMOS 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빛 정보와 컬러 정보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추출해낸 게 이제 로 파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 파일을 흔히 사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직 사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DSLR로 찍어서 LCD 창에 로 파일 찍으면 보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JPG로 변환해서 빨리 보기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 파일로 이렇게 찍어서 LCD로 보고 모니터로 옮겨서 봤을 때 사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LCD에서는 그냥 JPG로 변화해서 빨리 보게끔만 해준 것이고, 실제로 이 로 파일은 우리가
보기 좋은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정이 필요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럽 파일 자체를 컬러 사진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거쳐서 우리가 TIFF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부르잖아요. 뭐 화이트 밸런스, 컨트라스트, 세츄레이션, 샤프니스 등등을 최적의 세팅으로 맞춰놓은 상태로 이제 추출한 게 이제 TIFF 파일이고요.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 섀도우를 압축해서 꺼내놓으면 이게 바로 JPG 파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DSLR 보시면은 그 럽 파일, TIFF, JPG 다 있었어요. 근데 이 TIFF가 사실상 공정을 뭐 프로그램에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럽 파일하고 JPG만 남아있는데 이 럽 파일을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럽 파일은 어떻게 다뤄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럽 파일은 이제 컨버터가 필요하죠. 캐논에서 나오는 DPP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라이트룸도 있고요. 뭐 포토샵도 있고 하는데 럽 파일은 이제 컨버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포토샵에서의 JPG 수정과 럽 파일의 뭐 라이트룸이나 DPP에서 수정의 가장 큰 차이점 일단 데이터량이 굉장히 크죠. 럽 파일 자체가 12비트부터 16비트까지 있으니까 데이터량도 크고 이 포토샵에서의 JPG 수정은 사진을 오픈해가지고 그 사진 원본에 직접 수정을 가하는 형태예요. 그쵸? 근데 이 럽 파일이라는 거는 미리 보기를 불러와요. 사진은 원본 저장소에 있고 이것에 미리 보기 카탈로그를 불러와서 거기에 수정을 가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떤 형태로 추출해내는 거예요. JPG나 TIFF로 추출해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파괴적인 편집 방법이라고 부르고 포토샵에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 럽 파일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오브젝트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은 럽 파일 컨버터 창 ACR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도비 카메라로 그 창에서 수정을 하시고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뭐 세부 조정하신 다음에 아차 하면서 다시 그 럽 파일 컨버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그 기능을 왜 주었을까요? 왜 가능하게 할까요? 미리 보기를 추출해 왔기 때문에 원본에다 직접 가하는 리터칭 형태가 아니에요. 럽 파일 자체는 무조건 다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에다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ACR로 작업하다가 포토샵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유동성 있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오브젝트가 바로 이제 비파괴적인 편집 방식이라고 부르고 TPP나 뭐 캡처원이나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불러와서 미리 보기에 수정을 가하고 이거를 어떤 형태로 추출할 거냐예요. 뭐죠? 웹용으로 추출할 건지, 뭐 프린트용으로 추출할 건지, 아니면 뭐 포토샵에서 프린트할 것인지, 내 사진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후보정이 달라져야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럽 파일의 편집 방식이고요. TPP의 가장 큰 장점을 소개하자면 여러 가지 있죠. 뭐 촬영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장점이 이제 디지털 렌즈 옵티마이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캐논 유저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 자체가 이 필터링을 거치게 되면서 화질이 저하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필터를 거치면서 화질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역추적해서 화질을 개선시키는 알고리즘이 이제 DPP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렌즈 수차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빛이 한 점에 모이지 않아서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것들을 이 DPP에 있는 디지털 렌즈 옵티마이저 사용하시면 선명하게 어느 정도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이 색수차 같은 경우는 이 조리개가 열렸을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부분도 이제 상쇄시킬 수가 있고요. 렌즈의 회절 현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조리개가 조여졌을 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블러리하게 빛이 이렇게 회절돼서 생기는 것들을 이 효과를 사용하시면 선명하게 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PP의 가장 큰 장점인 디지털 렌즈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샤프닝과 노이즈 리덕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포토샵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파일을 다 받아들이죠. 다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툴들이 가장 많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하이패스, 뭐 클라리티, 원샷 마스크, 스마트 샤픈, 그다음에 요즘에는 디헤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안개 낀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에서 가장 연구 개발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필터가 있는데 이
뿌연 사진 선명하게 하는 거랑 흔들린 사진 선명하게 하는 거 가장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의 샤프닝을 어떻게 하는 이제 최적의 샤프닝을 할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스캇 켈비라는 포토샵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그 샘플 샤프닝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뭔가 공식 같은 거예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우리는 그 서머리 좋아하잖아요. 시험에 나올 부분만 외우는. 그래서 이 클로즈업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네, 어마운트가 75%, 뭐 레디우스 2, 드레숄드 3 정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정말 나는 그 샤프닝에 감이 안 온다라고 한다면 인물 사진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샤프닝 정도를 찾으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를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케바케예요. 그렇지만 이제 인물 사진은 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가장 최적의 샤프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피사체는 이제 저렇게 뭔가 한 장면, 사람이 나오거나 동물이 나온 한 장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정도의 샤프닝 레디우스를 따르시면 잘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의 가장 좋은 그 샤프닝 방법은 사실 클라러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클라러티는 미들톤의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해요. 전부 사진에 있는 전부 화이트부터 블랙까지의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미들톤, 그러니까 인물 사진은 보통 이 그레이잖아요. 얼굴이 보통 50% 그레이이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가장 최적화된 샤프닝 툴이 클라러티라는 기능이에요. 캡처원에도 있고 포토샵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 블러 해가지고 레이어 마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리터칭 할 수도 있지만 이 클라러티 기능 사용하시면 이렇게 그레이, 미들 그레이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이 눈과 같은 이렇게 경계가 컨트라스트가 강한 부분을 선명하게 살릴 수 있는 이 클라러티 기능이 굉장히 인물사진 샤프닝에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아끼실 수 있는 툴이죠. 그리고 이 다음은요, 이제 보통 샤프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뭐 프로덕트나 인테리어 풍경 같은 것들 어마운트 120에서 레디우스 1, 드레숄드 3 내에서 움직이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이 맥시멈 샤프닝이라고 붙였는데 레디우스와 드레숄드가 가장 커요. 지금까지 샤프닝 방법 중에. 해서 클로즈업 된 뭔가 그 금속체 이런 것들을 샤프닝 할 때 가장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얘는 뭘 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 수치예요. 그래서 어마운트 85%, 레디우스 1에 드레숄드 4, 이 정도 되면 중간 이상은 다 맞아 들어가는 샤프닝이고요. 특히 이제 웹용 샤프닝, 여러분들 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런 웹용 샤프닝은 모니터 해상도가 72 ppi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게 한다면 어마운트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해상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샤프닝 양이 강하게 들어가고, 이 레디우스는 아주 1픽셀보다 더 작게 들어가고, 드레숄더는 그러니까 0으로 한 맞추는 게 전 픽셀에 다 샤프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노이즈를 조금만 첨가하면 가장 그 웹용으로는 최적의 샤프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샤프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건데, 보통 샤프닝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촬영, 인풋 샤프닝과 포토샵에서 하는 창조적인 작업, 뭐 그거는 뭐 부분만 따서 여기만 선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샤프닝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의 샤프닝, 가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헤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게 샤프닝 3가지로 나누고요. 인풋의 샤프닝은 사실 로 파일을 쓰신다면 카메라에 있는 그 샤프닝 리스 조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로 파일 자체로 로 데이터 상태, 원시 데이터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하고요. 만약 이제 JPG로 나는 대량 작업, 일괄 작업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그 카메라에 있는 픽처 스타일의 샤프니스 조정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포토샵 사용하시면요, ACR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도비 카메라로 그 컨버터 창에 보시면 아랫부분 옵션에 그 인풋 부분에 샤프닝이 이렇게 제공돼 있어요. 그래서 뭐
모니터용 샤프닝, 그 다음에 뭐 글로시 페이퍼용 샤프닝, 뭐 매트 페이퍼용 샤프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샤프닝, 중간 부분에 리터칭 할 때의 샤프닝은 이거는 원체 이제 그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해당되기 때문에 뭐 레이어를 씌워서 부분만 샤프닝 한달지 아니면 뭐 하이패스랑 블렌딩 모드 이거 뒤에서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그다음에 스마트 샤픈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이제 그 부분만의 샤픈을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서페이스 블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블러잖아요. 샤픈 기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소개해드리냐면 서페이스 블러는 이런 표면, 매끈한 표면 부분에 블러를 주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경계 부분이 더 선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이름은 블러지만 얘도 샤픈 기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서페이스 블러도 잘 활용하시면 뭐 자동차나 뭐 매끈한 프로덕트 찍으실 때 잘 활용하시면 샤프닝 효과를 잘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샤프닝 보시면 가장 어렵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프린트의 크기, 그러니까 사이즈를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걸 얼마만큼 떨어져서 볼 것이냐, 관찰거리, 그 다음에 뭐 프린트 해상도, 프린트 해상도가 이제 좋은 게 있을 거고 또 떨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프린트 해상도에도 결정되고, 그다음에 프린터의 종류, 이게 뭐 CMYK 오프셋이냐 아니면 필름 이너지용이냐 뭐 이런 것들이 프린터의 종류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또 용지의 종류, 뭐 한지에 할 것이냐, 매트에 할 것이냐, 글로시에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샤프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뭐 CMYK 오프셋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약간 과도하게 가야 돼요. 샤프닝을. 최종 마지막에 샤프닝 단계에서 약간 과도하게 간다면 필름이나 인화지 같이 이렇게 미세한 필름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약간 덜 가야 돼요. 샤프닝이 덜하게 가야 되고요. 근데 요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일단 Q&A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런 세팅들 값들이 있잖아요. 뭐 용지 사이즈에 해상도 몇에 매트냐 글로시냐 이런 것들이 사실 라이트룸에 프리셋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하신다면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룸은 이런 사진가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출력 샤프닝에 프리셋을 잘 활용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보여드린 그 스카켈비의 샤프닝을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복잡한 사진은 어마운트 이 정도에, 레디우스 이 정도에, 트레이숄드 이 사이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주파, 복잡한 사진, 뭐 풍경 같은 것들. 아니면 일반적인 사진들은 요 양 안에 다 들어가고요. 굉장히 그 단순한 사진들 있잖아요. 클로즈업 하거나 뭐 디테일이 별로 없는 사진들은 오른쪽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만 서머리 낄끼 빠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할 때, 보통일 때 단순한 사진들의 샤프닝 양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이패스 사용하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원본이고요. 원본인데 우리가 이제 좀 선명하게 만들고 싶죠. 이런 라인 같은 경우를 하이패스 샤프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콘트라스트 마스킹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히스토리가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열어가지고요. 얘를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그 필터에 가면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러 파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요 옵션인데 요거는 생략하셔도 사실 무방하겠어요. JPG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한 장을 사진을 이제 카피해요. 원본 놔두고 한 장 카피하셔서 하이패스를 줘요. 레디우스가 3에서 5 사이에서 조정을 하시면 하이패스가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고주파, 그러니까 엣지 부분만 싹 걸러내줘요. 싹 걸러내준 거를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세츄레이션 100으로 만들어요.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요. 빛 부분만 쓰겠다는 거예요. 컬러는 빼고 그 라이팅 부분만 걸러내서 여기에 블렌딩 모드를 리니어 라이트로 가져가시면요. 사진이 굉장히 선명해지죠. 그래서 오페서티를 한 70으로 좀 조정을 하시면 비포, 애프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콘트라스트 마스킹 기법이라고 불렸고 이 하이패스가 샤픈 필터인데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먹어들여요. 왜냐하면 얘가 하이패스여서 이 고주파 이런 디테일들을 쫙 걸러내거든요. 하늘 부분은 이렇게 저주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건드리지 않고 이 디테일만 쫙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풍경사진 리터칭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샤프닝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샤프닝의 정도는 이 하이라이트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과도하게 들어간 거예요.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하늘 부분에 여기 톤 같은 거 끊겨 있잖아요. 예, 포스터리제이션 생기고 이런 경계 부분에 할로가 생겨 있어요. 뭔가 줄이 하나 더 가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줄이는 게 트레이숄더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100% 이상으로 확대해 놓고 보시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적정 샤프닝 정도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가 무엇이냐, 사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만, 예, 오버된 거는 저런 것이다 라고 이제 가이드만 드리는 거고요.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요, 노이즈는요, 블루 채널에 거의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시려면 이 포토샵에서 리듀스 노이즈 필터 켜시면요, 여기에 채널별로 다 제거를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루 채널을 열어보면 가장 노이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채널로 들어가셔서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이패스처럼 이 LAB 모드에는 그 사진의 모드, 우리가 쓰는 건 RGB 모드이잖아요. 그거를 LAB 모드로 바꾸셔서 L이 라이트니스잖아요. 그 밝기에 해당하는 채널만 가져와서 L 채널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노이즈를 제거하시면 그 컬러는 건드리지 않고 라이트니스에 있는 노이즈만 쫙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겠잖아요. 그래서 원본과 L 채널 노이즈 리덕션, 블루 채널 노이즈 리덕션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클로즈업을 해보면 원본에 비해서 확실히 노이즈가 줄긴 해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차이를 보면 이 블루 채널은 얘가 블루이기 때문에 컬러 좀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이 L 채널 리덕션보다는 약간 그 붉은 기운이 빠져 있는 거, 이 프로필 부분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은 LAB 모드로 가셔서 L 채널에서 제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블루 채널, 리듀스 노이즈에 가서 블루 채널에서 제거를 하시면 또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실내 뭐죠? 그 인물 사진인 경우이고 이런 야경 같은 것들, 예, 야경의 건축 사진 같은 것들의 노이즈 리덕션과 샤프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먼저 원본 얘가 감도가 6400이라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원본을 불러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은 렌즈 왜곡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렌즈에서 일단 틀어진 것들 한번 제대로 잡아주신 다음에 렌즈 보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출이나 콘트라스트와 이제 컬러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컬러 조정한 다음에 이제 100% 이상으로 확대해 놓으시고 노이즈 리덕션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이 약간 이제 경계 부분들이 무너졌잖아요. 노이즈 리덕션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이 샤프닝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사진이 좀 선명해졌죠. 예. 리덕션 때문에 무너진 경계들을 샤프닝으로 좀 살려냈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뭔가 특이하게 처방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클라러티를 넣으세요. 예, 그래서 비포 애프터. 클라러티가 뭐라고 했죠? 미들톤 부분의 컨트라스트를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가장 어두운 섀도우 부분 건드리지 않고 미들톤 부분의 컨트라스트를 강화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이 샤픈하게 보이는 역할을 해요. 아까 인물 사진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풍경 사진에 야경의 노이즈 리덕션하고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렌즈 왜곡 보정하시고요. 톤과 컬러를 조정하신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 샤프닝, 부족한 부분의 클라리티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